저는 재현입니다. 풍경 건축가. 저는 안정과 질서를 사랑합니다. 제 삶은 제가 설계한 정원처럼 깔끔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38살의 아내 민서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와 햇빛, 그리고 침묵. 완벽한 표면 아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조용히 얼어붙은 호수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각자의 일에 몰두합니다. 대화는 짧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괜찮아, 당신 먼저 먹어.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열정이나 깊은 연결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큰 싸움이 없으니 문제가 없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이 제 성공의 기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서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다가 문득 쓰레기통이 가득 찬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봉투를 꺼내려는데 이상한 것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빛나는 작은 금속 조각.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낯익은 무게감. 그것은 민서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얇고 심플한 디자인. 반지는 커피 찌꺼기와 깨진 달걀 껍데기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민서가 설거지 중에 실수로 흘렸을 겁니다. 저는 반지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작은 유리병에 넣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서에게 당장 왜 쓰레기통에 있었냐고 묻는 대신 저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늘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당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돌려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제 주머니 속에 차가운 금속 조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약지에는 여전히 반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반지에 대해 물어보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던 게 언제부터였지?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되감아 보았지만 저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손에 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녀의 얼굴과 말에만 집중했지 그녀의 손가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함께 그녀의 습관을 몰랐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유리병 속의 반지를 주방 식탁 위 민서가 늘 아침에 읽는 신문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야? 저는 단순한 분실 사건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민서는 제 문자를 읽었지만 1시간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서의 답장은 매우 짧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난 잃어버리지 않았어. 난 그걸 버렸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반짝이던 그 작은 금속 조각이 갑자기 거대한 진실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서의 짧은 문자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렸어. 그것은 실수도 무심함도 아닌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민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꺼내놓은 반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게 깔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걸 버린 거야? 민서는 저를 돌아보지 않고 냄비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차분했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재현 씨,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필요하지 않다니? 그건 우리의 결혼 반지야. 당신이 우리 관계를 쓰레기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야? 저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지만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서는 냄비 뚜껑을 닫고 마침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순간을 수백 번 연습한 사람처럼 재현 씨, 당신이 이걸 쓰레기통에서 발견할 때까지 당신은 내가 몇 달 동안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잖아. 그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아내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행동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야지. 민서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도 공허함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야기했지? 재현 씨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잖아. 당신은 당신의 성공, 당신의 프로젝트, 당신의 안정적인 삶이 곧 우리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어. 우리는 동거인 같았어.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예의, 바른 동거인. 난 열심히 일했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방어적으로 외쳤습니다. 알아.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야. 재정적으로. 하지만 내 영혼은 굶주렸어. 저는 당신과 함께 있어도 늘 혼자였어. 당신은 내 마음속의 그림이나 내가 가르치는 예술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어? 당신에게 중요한 건 주말 골프 약속과 다음 분기 보고서뿐이었잖아. 그녀의 비난은 억울했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정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결된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혼을 원하는 거야?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민서는 다시 냄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휘젓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은 반지를 버린 건 이혼 통보가 아니야. 그건 마지막 실험이었어. 당신이 이 침묵을 깨고 나를 다시 봐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무관심을 이겨낼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아내의 상징인 반지를 버렸지. 당신이 분노하거나 놀라거나 질투하는 어떤 감정이라도 보여주길 바랐어. 그리고 봐. 당신은 4개월 후에야 그것을 발견했어.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잡한 심리적 울부짖음이었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때 민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줘. 내가 느끼는 것을 이해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버린 이유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서의 고백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의혹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캐물었습니다. 민서는 그저 미술계의 동료라고만 말하며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제 상상력을 자극했고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외도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강의를 위해 집을 나설 때면 시계와 핸드백, 옷차림까지 이전보다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쥐고 있을 때면 힐끔거렸고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시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면 정직하게 말해줘.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민서의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부정적인 대답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잠그고 젖은 손을 타월에 닦았습니다. 재현 씨,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사실이야. 그 사람은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일부를 상기시켜줬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그림 그리기,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결혼 반지를 버린 거야? 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려고? 제 목소리에는 이제 숨기지 못하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 반지를 버려서 나 자신에게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 재현 씨는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그동안 숨쉬는 시체 같았어.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었어. 그 사람, 지훈을 만나면서 나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지훈, 저는 처음 듣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의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 몇 달 전 민서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반지를 고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를 마다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플래시백. 과거 민서가 반지를 만지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재현 씨, 난 이 반지가 영원할 거라고 믿지 않아. 이 반지는 그냥 상징일 뿐이야. 반지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약속이 죽으면 이 반지도 의미가 없어지겠지. 플래시백 종료 당시 저는 그것을 낭만적인 푸념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서는 그 약속이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 증거로 반지를 버린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단지 그녀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아니라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전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정적인 필요를 완전히 간과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좋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행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는다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민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응시하며 제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려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민서야.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건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야. 내가 헌신한 관계에서 내가 유령 취급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재현 씨의 감정을 이해해. 나는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도발하고 싶었어. 반지를 버린 것도, 지훈에 대해 말한 것도 모두. 이제 당신은 드디어 나를 보고 있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빛나는 결혼 반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관계의 끝을 알리는 차가운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저의 결정적 발걸음이었습니다. HOI2 고조와 붕괴 시아오트라오 파 도미우 재현의 충격적인 결정 이후 우리의 일상은 기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지만 우리는 마치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까 두려워하는 권투 선수처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재현, 죄책감과 질투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서가 저에게 원하는 감정적인 교류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민서가 저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급하게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취소하고 민서에게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그녀가 늘 원했던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꽤 비싼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선물을 받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소홀했던 거 인정해.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낼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현 씨, 당신은 지금 상황을 문제가 있는 결혼으로 보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해결책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 아니, 나는 당신의 진심을 원했어. 이 목걸이, 이 저녁 식사. 이건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노력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재현 씨. 이건 소유욕이야.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삶에서 내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뿐이야.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이제야 나왔어.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 지훈에게 기대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반지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했을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었지만 제 노력 자체가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저를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녀에게 늦은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침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 갇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지훈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했고 대신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강의를 마친 후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강변 근처의 작은 화실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잘 드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실의 불빛 아래에서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팔레트를 들고 캔버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롭고 온전히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머리에 편안한 옷차림을 한 저보다 몇 살 어린 듯한 남자였습니다. 지훈님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남자는 민서의 캔버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그의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서가 저에게서 잃어버린 삶과 자유를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그녀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민서의 화실을 몰래 관찰한 이후 저는 재현, 엄청난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할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민서가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가 지훈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야 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다가 마침내 민서에게 이 사실을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놓은 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은 그림을 그린 후의 만족감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훈과 만나고 왔지. 제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걸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왔어. 그림만?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외로움, 그리고 내가 줄 수 없었던 감정적인 연결. 당신은 그걸 그 남자에게서 찾고 있는 거잖아. 그게 외도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낮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재현 씨, 당신은 여전히 표면만 보고 있어. 당신이 걱정하는 건 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지 아닌지 그 표면적인 배신감뿐이지. 저는 그녀의 냉정함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더 걱정해야 해? 당신이 반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 이름을 들먹이며 나를 자극했잖아. 민서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훈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짓말 마! 그럼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어? 왜 나를 질투하게 만들었어? 그게 반전이야, 재현 씨. 민서는 제 눈을 곱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육체적으로 외도했을 거라고 확신했지. 그래야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이 결혼을 끝낼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정신적인 외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의 일과 무관심에 나를 맡겨두었잖아. 나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서 혼자였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내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어. 그는 내가 5년 동안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했어. 나는 그를 만난 후 비로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결혼에서 질식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거야. 지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나에게 그 남자를 언급한 건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발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요청이었지. 민서는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감정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했지만 내가 다른 남자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에는 즉각 반응했어. 당신의 분노는 내 대한 사랑이 아니라
소유물 상실에 대한 공포였어. 그녀의 말은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질투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의 안정적인 세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배신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저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저의 무관심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그녀의 육체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었습니다. 민서와의 대화는 저에게 재현,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고통과 그 고통을 제가 완전히 외면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고 저는 이제야 그녀의 빈자리를 인식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민서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놓아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그녀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재산 분할, 그리고 그녀의 경력에 필요한 자금까지. 저는 재산보다 그녀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돈으로나마 제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서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 재현 씨. 나는 내가 다시 시작할 힘이 필요해. 며칠 후 민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높은 급여, 모든 것이 보장된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림을 취미로 하면 되잖아. 굳이 직장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 민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몇 권의 책과 화구, 그리고 그녀가 그린 캔버스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가르치는 예술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예술을 살고 싶어. 재현 씨,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삶에서 벗어나야만 나는 내 삶을 살 수 있어. 이 교수직은 당신이 내게 준 금태 둘은 우리 중 하나였어. 그녀는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작은 스튜디오를 얻었습니다. 그곳은 햇빛은 잘 들었지만 우리 아파트처럼 깨끗하거나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곳으로 이사했고 저는 그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더욱 넓고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텅 빈 식탁과 소파를 바라보며 민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없는 삶의 고독보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녀를 잃었던 고독이 더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퇴근 후 그녀의 스튜디오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녀의 화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행위는 그녀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침묵의 관찰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스튜디오에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서는 작은 탁자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그린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 그것은 순수하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수년 전 그녀가 저와 결혼하기 전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반짝이던 눈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5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 미소를 꺼내지 못하도록 그녀를 억압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은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저의 이기적인 자아, 그리고 겉보기에 완벽했던 제 삶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안정적인 삶까지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민서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 드디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민서에게 보냈고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서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아무런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유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중요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일까? 혹시 그녀가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이 잠깐 피어올랐지만 곧 냉정하게 그 희망을 꺾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 대신 민서에게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포장된 캔버스였고 다른 하나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이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재현 씨에게. 이 그림은 내가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이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의 서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더군요. 아마도 당신도 이 그림을 보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괜찮아. 민서 드림. 저는 이 미묘한 메시지에 당황했습니다. 당신의 서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급히 그림을 포장지에서 꺼냈습니다. 캔버스에는 강렬하고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림은 어두운 회색 배경에 2개의 엉켜있는 철사 모양이 있었습니다. 한쪽 철사는 단단하게 매듭지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 철사는 그 매듭을 빠져나오려는 듯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사들 사이로 작지만 밝게 빛나는 빨간 실타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끈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엉킴 속에서 희망처럼 피어나는 피의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민서가 이 그림을 저에게 보낸 의도가 무엇일까요? 철사는 아마도 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단단하게 매듭 지으려고 했던 관계, 그리고 그 매듭에서 벗어나려고 비틀리던 민서의 고통. 하지만 빨간 실타래는 그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희미한 사랑의 끈일까? 그때 문득 그녀가 지훈에 대해 언급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만난 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을 이겨낼 수 없어서 반지를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그림은 민서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이 관계의 마지막 매듭을 풀기 전에 제가 그녀의 고통을, 그녀의 예술을,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요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복수하거나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에서 의미 있는 끝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서에게 연락해서 제가 그녀의 그림을 이해했고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제가 그녀의 삶에 다시 관여하는 것이 그녀에게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녀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민서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HOI 샘 해소와 부활, GI 토아 파 호이신. 민서의 그림을 받은 후 저는 재현,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제 일이나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서의 부재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저는 그녀의 화실에 몰래 찾아가는 대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안부와 함께 그녀의 그림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단단히 묶어두려고 했는지. 미안해, 민서야.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놀라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보게 됐군요, 재현 씨. 응,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훈에 대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 이해해. 나는 당신에게 영혼의 공허함을 주었지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영혼의 숨결을 주었겠지.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현 씨, 사실 지훈에 대해 당신에게 말할 게 있어. 내가 말했던 모든 것, 그 사람이 내가 잊었던 나를 되찾아줬다는 것, 모두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숨겼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지훈과의 관계를 인정하려는 것일까? 지훈은 내가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선배였어. 그는 내 예술적 영혼의 멘토였지. 하지만 그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당신이 만난 그 남자, 화실에 있던 그 남자는 누구야?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화실에서 만난 그분은 지훈이 아니야. 그의 이름은 김 교수님이야. 내가 대학에서 미술사 강의를 할 때 은퇴한 교수님인데 내 강의를 듣고 가끔 조언을 해주시던 분이지. 그분은 지훈과 나이가 비슷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똑같아. 내가 그에게서 지훈의 모습을 보았고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당신은 왜 나에게 그를 지훈이라고 말했어? 왜 내가 오해하도록 놔뒀어? 제 목소리는 놀라움과 혼란으로 떨렸습니다. 민서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어. 당신은 내가 육체적인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믿지 않았지. 나는 당신이 정신적인 외도라도 믿어주기를 바랐어. 나는 당신의 무관심을 깨기 위해 내게 가장 소중했던 죽은 사람의 이름을 꺼내야 했어. 당신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어. 당신이 나의 행복이나
슬픔에는 무관심해도 다른 남자의 존재에는 즉각 반응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서가 지훈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은 저의 무관심에 대한 궁극적인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용했고 제가 그것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결혼 생활 자체를 도박에 걸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에 대한 진실을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민서에게 화를 내거나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참회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수가 아니라 저에게 그녀의 존재를 알려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끊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남편이었는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내게 관심을 구걸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돈과 안정만을 제공했지. 나는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어. 이 모든 고통은 나 때문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의 이름을 빌려 나를 자극해야 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끝은 진실과 정직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솔직해지기를 바랐어. 재현 씨, 늦었지만 이제야 당신은 나에게 진실로 다가왔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네. 민서가 흐느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아직 서명하지 않았지? 당신의 서명을 보고 나는 당신이 이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결정했음을 알았어. 나는 내가 원했던 자유를 당신의 손으로 받은 셈이야. 응,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응원할 거야. 당신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지지할게. 당신이 떠나는 것이 나의 벌이고 당신의 행복이 나의 구원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서에게 우리의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재산을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큰 집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 대한 후원금을 익명으로 보내주는 것 외에는 저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저는 우연히 민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에 제가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조용히 그녀의 전시회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의 말도 꽃다발도 없이 그저 관객 중 한 명으로 저는 제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반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지가 상징하는 구속과 안정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방되었고 민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결혼의 지속이 아니라 자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 아픈 이별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성공을 멀리서 응원하는 것으로 저의 참회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민서의 개인전은 작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재현,
조용히 입구에 서서 미술계 사람들 사이에서 밝게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갤러리 안을 걸으며 민서의 그림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은 이전에 어둡고 복잡했던 그림들과는 달리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부활했습니다. 갤러리 중앙에는 가장 크고 중요한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그림은 저에게 보냈던 복잡한 철사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캔버스 중앙에는 짙은 커피 찌꺼기와 같은 어두운 배경 위에 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그 결혼 반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반지는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주변으로 연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두 개의 어린 새싹이 힘차게 땅을 뚫고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자유의 싹이었습니다. 그림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민서는 결혼 반지를 버린 행위를 우리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씨앗 심기로 본 것입니다. 그녀는 그 낡고 짓눌린 약속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두 개의 새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혼은 죽음이 아니라 그녀의 부활을 위한 토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셨군요, 재현 씨. 민서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민서야, 축하해. 그림이 정말 놀랍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나는 당신이 이 반지를 버린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줘야 했던 삶을 스스로 찾아냈어. 민서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서 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었지만 그 접촉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 씨, 나는 당신 덕분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당신의 무관심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그 벼랑 끝에서 나는 내 날개를 보았어. 그녀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바로 이 전시회가 끝나고 보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재현 씨, 고마워요. 당신과의 이별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어. 민서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그림 속의 고통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우리의 이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무심코 주머니를 만졌을 때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1년 전에 이혼 서류와 함께 보냈던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민서의 결혼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이 반지를 저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저는 반지가 담긴 병을 운전석 옆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더 이상 구속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변해야 하는지를 영원히 상기시켜줄 침묵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아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